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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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으로 오시니까 나도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오른쪽이. 네. 자, 우리 오늘의 이 집중 토크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기자회견에 뭘 얘기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별 얘기는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한국은행의 내년 올해 그 전망치를 이번에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세요. 일단 먼저 우리 김문일 연구원부터. 우선 트럼프 기자회견 어떻게 봤어요? 우선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면서 기대했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멘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좀 보호무역이나 뭐 중국이나 멕시코에 대한 의견을 좀 게시를 했어요. 아, 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좀 중국이나 멕시코가 우리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시사를 했는데요. 근데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보호무역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살펴보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그게 그 미국 GDP에서 그게 총 민간 국내 투자하고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수입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연준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2.1%로 예측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면은 이게 2.1%를 다소 상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는 뭐 인프라 투자 확대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실망감을 줬다기보다는 앞으로 다음 주 20일 취임식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 다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장 투자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올해부터 일어나나? 아무래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만약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우선 금융시장 기대감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어제 트럼프 연설 후에 미국 다우지수도 하락했다 다시 상승 반전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 원. 제가 트럼프 아니 근데 트럼프는 중국을 야단을 하는데 왜 토요타가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고? 참 이상하대. 이게 뭐 먼저 선제적으로 네. 움직이나 보죠. 제가 트럼프 기자회견 관련돼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건 좀 그래도 재정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확장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걸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관련된 발언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저도 생각하기에는 20일 결국 취임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네. 미리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좀 금융시장도 큰 기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큰 실망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미 취임 전에 모든 그림을 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지금은 큰 흐름에서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시장도 그 정도 반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뭐 보여줄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나 그 사람 취임해도 보여줄 거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어쨌든 3월 17일 날 이제 그 부채 한도 관련돼서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재정 관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닌데 함부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나. 부채 한도가 지금 한 5천억 남았나? 그거밖에 안 남은 거죠? 한도는 사실 3월 17일까지 쓰는 것까지는 한도로 잡히기 때문에 그 한도가 이제 한 20.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접하긴 했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3월 16일까지 사용하는 거가 새로운 부채 한도 리밋으로 설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더 올릴지 말지는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트럼프가 돈 쓴다고 그랬던 거 다 쓰려면 부채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왕창 올려야죠. 왕창 올려야 되는데 저는 공화당에서 그래도 좀 약간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뭐 허니문 피리어드는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 박정현 연구원.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네. 학교 다닐 때 네. 조금 뭐랄까 주먹개나 쓰는 애가 약간 위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제가 사실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요.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네. 너무 그렇게 이렇게 아니 남의 나라 동네 대통령이니까. 어깨처럼 이제 네. 비교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얘기한 공약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감세도 있고 뭐 인프라 투자도 있고 또 뭐 보호무역주의, 뭐 이민 정책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주로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스스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정부가 아닌 뭐 민간 내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런 애들이 니네가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어떤 협박 비슷한 거가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공장도 딴 데 옮기려고 하다가 눈치 보고는 그냥 쓱 그 다시 미국에 짓겠다 하고 그렇죠. 미국 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해외 기업들도 뭐 스스로 알아서 미국 내에서 공장 짓겠다 하는 것 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삼성 LG도 뭐 지금 뭐 다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이게 덩치 큰 애가 이렇게 애들 협박해 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근데 문제는 공장들이 이렇게 지어졌었을 때 결국은 생산성에 분명히 그 한계에 다다를 것 같아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거냐. 처음에 이렇게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척하다가 또 상황 봐서 또 나중에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면 갈수록 저는 계속 스스로가 좀 낮게 보는 상황이에요. 아마 금융시장도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네, 다음 우리 이주원 연구원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어제 트럼프,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기자회견에 대해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뭐 네. 왜냐하면은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봤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대선 때 공약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좀 불안한 게 뭐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도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론 CNN 한 기자하고 설전도 벌이고 결국 봤을 때 이제 이게 현재 트럼프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뭐 도요타라든가 마윈 만나서 5년 내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는 약속도 뭐 받고 했지만 결국 문제는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이게 큰 장애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단적인 예가 트럼프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미국 그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제 트럼프 이 발언이 과연 사실이냐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요새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했는데 한 8개, 9개를 잡아냈어요.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들, 뭐 멕시코 문제도 그렇고 IS 문제도 그렇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언론에서 얼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히려 의구심을 더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나랑 비슷한 거 보셨네. 오늘 우리 외환시장은 트럼프 실망감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달러 환율이 아까 보니까 1,180원까지 급락했는데요. 네. 그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 연설 때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실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서요. 그 좀 달러 환율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 20일 취임식 있고 다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트럼프 내각에서 그 국채 50년물하고 100년물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 그 기대감이 다시 나중에 확대되면서 달러 그 글로벌 달러 강세 달러만이 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일시적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같은 그 감산함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어제 밤사이 한 2%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막 사라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올라서 얼마 됐어요, 유가는? 제가 봤을 때는
52점 몇 지금 52불 대. 예, 그 정도. 53좀 넘었었죠. 50분 거의 중반대 정도까지 50. 55는 안 가지 54 않았나? 불 때까지 54불 갔어요. 때까지만 예. 54까지 갔었네. 네. 게다가 한 50불 때까지 빠졌고 다시. 그 채권 시장은 어땠어요? 국내 채권 시장은 강했고요. 미국은 사실 트럼프 그 기자회견 이후엔 다시 금리가 올라서 좀 보합세에서 끝났는데 10년물이 얼마 정도 끝났어요? 금리 수준으로 보면 2.3 뭐 2인가 3대인가 그 정도인데요.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장에서는 조금 상승해서 보합세였지만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아시아장에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국내 채권 시장도 뭐 상당히 장기물 위주로 강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니까 실망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별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높게 봤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달러화하고 미국채 금리는 결국 이제 직결되는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긴장했다가 그 정도는 아니네 조금 생각보다 좀 늦춰지나 뭐 이런 안도감들이 뭐 약간의 어떤 시장의 되돌림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는 어느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혹시 여기? 증시 보시는 분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미친 듯이 올랐다 그래야죠. 그건 많이 가. 최근에 그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다. 예예 수출하고 그다음에 달러원도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레벨이 좀 수출에 좋은 상황이거든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12월부터 점차 개선돼 있고 물가도 지금 원자재가 좀 반등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도 좀 좋을 수 있고 또 수출주 강세가 현재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좀 엇갈린 게요. 니케이는 빠졌어요. 결국 이제 엔화 강세 부분들이 또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 논리가 작용을 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강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제 원화 약세 때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강세가 뭐 외국인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쪽은 좀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로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달러화 강세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던 전반적인 신흥국에 대한 자산 가격들은 조금 올라온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뭐 주식이며 채권이며 구분할 것 없이. 자 이제 우리 위안화 얘기 좀 해보죠. 위안화하고 중국발 악몽 뭐 이런 거. 네, 일단 위안화 우리 세영민 양반 좀 위안화 얘기할 수 있어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 약세 한번 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지금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이게 계속 6 위안대 있다가 이제 정말 6.9를 넘어서면서 7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계속 7대 안 차고는 아니더라도 달러 강세 분위기가 아직도 뭐 김문일 연구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1분기 안에 좀 더 달러 강세 관련 기대가 있다라면 위안화가 사실 7자를 충분히 좀 찍을 수는 있겠다라는 경계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자체도 이쪽 관련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들 대상으로도 외화 환전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얼마를 할 것이며를 그런 걸 다 적어서 환전하는 굉장히 강한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위안화 약세 관련돼서는 중국 정부 당국도 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건데 73 저지선이 잘못하면 터진다 잘못하면 뭐 이런 지금 3이 터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3조 한 1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3조 위안 지금 막 테스트 받고 예,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3조 100억 달러면 사실은 네. 터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숫자를 아주 교묘하게 3자에서 유지되게 맞춘 게 아닌가. 아,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네. 인민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부른 숫자인가? 그 정도 아니면 어쨌든 뭐 개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3조 100억 달러면 아, 사실은 3조 달러가 그게 이제 달러 거의 뭐 환산치로 되는 거죠. 바꾸는 거니까 환율을 환율 조정을 때문에, 했나? 예. 뭐 그래서 뭐 유로 달러 이 환율을 조금 이렇게 잘못 다르게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조 100이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3조 달러라고 하는 그런 빅피겨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중국 인민은행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위안화 약세 베팅 해온 거 아니에요 요즘? 한동안 그거에 대해 마음을 좀 접었다가 다시 조금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작년에 한번 중국 위안화 약세 관련돼서 IB 쪽이 공격을 상당히 나섰다가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면서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바 3조 달러를 한번 붕괴됐을 때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국 위안화에 대한 베팅은 이제 역외 그 특히 홍콩에서 이제 CNH 시장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작년 초하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보면은 이 하이보 금리가 전일 대비 막 300bp씩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 숏배팅에 대한 조달 코스트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금리 급등을 통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 상승이 빈번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견제구를 많이 날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분명히 뭔가 조금 숏배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뭐 데이터 다 보긴 어렵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7을 못 지키고 가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6도 위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7 위로 올라갔다가 중장기에 떨어지면서 다시 6도 깨고 터지고 내려갈 내려간다? 거다. 그러니까 이건 달러 강세,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가 뭐 그 강세가 지속되지 않고 약세로 돌아갈 거다 어쩔 거다 얘기는 많은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지금 중국이 어느 시점엔가는 환율 조작국이다 소리를 듣게 되면서 위안화가 어쩔 수 없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환율들하고 아무 관계 없이. 거기는 어떻게들 보세요? 우선 근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처음에 선거 나왔을 때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부추겨서 수출을 잘하기보다는 최근에 그 말씀하신 것과 마치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화를 오히려 절상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좀 부상하니까 이게 구도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네. 그러게 되면은 그 중국의 보호무역 수출을 하면은 그거는 위안화 약세 재료거든요.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도 위안화 약세 재료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그 위안화의 방향은 앞으로 하락,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는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좀 7위안 넘어서 좀. 근데 또 문제가 그렇게 되면 최근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바스켓을 원화를 최근에 11%인가 10점 몇 프로 추가했거든요. 네 번째로 높은. 그럼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달러 원하고 달러 위안하고 연동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달러 원도 오르면서 좀 국내 수출 쪽에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수출이 잘 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단기적인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제 위안화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환율은 수급이 결정하는 바는 5%도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혹시 위안화도 플라자 합의처럼 반텀은 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보다는 강세를 가는 쪽으로 미중 간에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저는 뭐 정치적인 합의는 모르겠고 중국이 정말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되고 간다라면 좀 길게 3년, 5년 이렇게 3년 그림을 본다라면 다시 오를 향해 내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점점 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거든요. 네, 좀 길게. 네, 근데 그렇게 짧게 사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가기엔 중국이 짧게는 너무 힘들 많은 거다. 걸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럼 중국이 그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지. 플라자 합의 때 일본하고 독일은 일방적으로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일로 와봐, 한 대 맞아 그렇지, 이거잖아요 맞은 그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토막으로 쳐버린 거 아니에요. 도이치도 한 30%쯤 도이치마르크도 그때 했나요? 예. 일본이 그냥 반토막으로 쳐버렸고. 근데 뭐 그러니까 위안화가 위안을 깨지는 상황, 그러니까 위안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인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뭐 합의 내지는 뭐 통보가 아니면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데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미국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1985년에 일본과 현재의 중국은 다르고 또 미국의 어떤 힘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여전히 가장 통화가 절상된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일방적인 절상을 용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중국 위안화를 보면 달러 대비로는 약하지만 그 CFETS라고 해서 중국의 그 가중 무역 상대국 대비로의 통화 바스켓으로 보면 위안화가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강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위안화가 약해진 부분이 있는 거지. 네. 다른 통화 대비로는 위안화는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가파른 위안화 절하 그로 인해서 이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위안화 자체가 뭐 6.8에서 7 위안 이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정도를 뭐 당분간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에 위안화 환전하고 남은 거 위안화 올라갈 것 같아서 놔두고 있었는데 아무 소용 없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2015년 6월 그때 이제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가 6.2 위안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뭐 2016년 위기 때 6.6까지 와서 지금 6.97 위안선 위협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5일, 6일 이때 아마 절상 개입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하고 치열하게 한번 싸움도 벌였고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결국 중국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위안화 약세는 용인하되 이 선은 우리가 막겠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통화 바스켓 13개국에서 24개국 늘리면서 달러 비중 줄인 것도 결국에는 중국이들 주장했던 그 굴기 그러니까 이제 경제 금융 굴기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위안화의 꿈 그런 걸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뭐 저기 한성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강세로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장기적으로 건설할 수밖에 얘기- 없죠. 얘기- 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들 기대했는데 말도 안 한 게 이게 이제 1조 달러인지 뭐 1조 5천억 달러인지 인프라 재정 투자하겠다. 계속 떠들다가 정작 오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대했던 재정 지출이나 인프라 투자 얘기는 쏙 빼먹고 네. 자기 사업 얘기하고 러시아 얘기하고 멕시코 얘기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잘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가장 큰 거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면서 이 수요를 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뭐 얘기를 안 한 건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미치 매코넬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그 공식적으로 나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질문 나한테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공화당은 균형 재정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예. 부채 한도 늘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공화당 내에서도 인프라 투자나 지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약간 어떤 원내대표급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진들이니까. 원내대표는 현재 최고 실세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는 핵심 정책은 아니야. 약간 좀 발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 있거나 아니면 순서가 좀 뒷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정부 주도하에 뭘 하기보다는 다른 쪽을 겁박해서 뭐 민간이 움직이게 가고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우선순위에 좀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국도 공약이 있나? 빌 공짜 공약?
정말 12월부터 계속 트럼프 진영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 핵심 전략, 핵심 공약은 인프라 투자나 그런 건 아니었다. 뭐 다른 오히려 그냥 보호무역제의 다른 이민 정책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돌리는 걸 보면 사실 시장이 이만큼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 금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트럼프가 1조 달러를 인프라를 투자라고 재정을 확대하겠다라고 봤으면 저는 정말 거의 3 가까이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2.6을 정말 고점으로 해서 지금 내려와서 이쯤은 2.3. 못 들었죠? 그렇죠. 그 근처에 딱 갔다 멈추고 내려와서 2.3대 있다라는 거는 시장도 이만큼 시장도. 규모는 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채 금리도 내려왔어요? 우리도 내려왔죠. 우리는 네. 오히려 12월 초부터 좀 스물스물 내려왔고요. 미국은 그래도 FMC까지는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거긴 한데 근데 연초에 우리나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미국보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네, 우리. 저희도 뭐 계속 2.1에서 2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다행이야, 신장물 다행이야. 기준으로. 네. 아니 난 그 저기 국경세 때문에 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경세를 45% 때린다는 거잖아요. 45%만 네. 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야 우리 미국에 짓게 하고 이제 미국에 짓는 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럼 토요타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럼 내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멕시코 여전히 공장이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는 국경세가 없겠지만 네. 여전히 멕시코 공장에 공장 전원 건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라도 다 지은 게 만든 완성된 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국경세 때리나? 그게 첫 번째 궁금함이고 두 번째 궁금함은 말 잘 들어줬는데도 세금 그래도 때려요 여전히?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네. 좋아 여기 그럼 멕시코에서 아예 안 해. 나 뭐 조지아에 공장 짓고 조지아에서 전국으로 뿌릴래. 토요타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조지아의 공장으로 여기 일본에서 부품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국경세 때려야 안 때려요?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그 국경세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온 건 아니죠.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학교의 일장이 이렇게 행패 부리는 듯한 자꾸 그런 모습을 저는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넘어와 가지고 부가가치를 딴 데 뺏기기 싫다. 그거죠. 예, 뭐 결국 간단하게. 핵심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과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캐비넷의 멤버들을 봤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감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약해 보이는 반면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일단 본인은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국경세에 대해서. 그게 얼마만큼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에 대한 평가 마지막 트럼프에 대한 평가 한번 해주시고 트럼프 얘기 그만합시다. 일단 트럼프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당선 전에 했던 얘기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이라고 당선 여부를 떠나서요.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선까지 됐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뭐 국경세라든가 뭐 보호무역주의 정말 이제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만난 몇몇 보면은 뭐 손정이라든가 뭐 마윈이라든가 뭐 등등 뭐 아주 이제 다른 나라들 뭐 특히 일본,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 많이 만나면서 또 그 기업인들이 알아서 좀 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뭐 여전히 불확실성 높은 인물이기 틀림없고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계속해서 충격을 줄 그런 인물임이 틀림없지만 트럼프의 공약들이 뭐 국경세도 마찬가지지만 국경세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뭐 무역 관세 장벽이 분명히 쳐질 것 같고요. 또 멕시코하고 미국과의 그 장벽이라는 것도 뭐 단순히 이 뭐 철조망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장벽, 물리적인 장벽이 아닌 실질적인 장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트럼프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우리 김문인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평가한다면 트럼프가 그 거래 기술 책 썼듯이 강한 미국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현재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보호무역주의는 약간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그 인프라 투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는. 근데 또 이번 때 20일에 취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하려면 뭐 납부된 도로나 그런 걸 다 찾고 뭐 계획을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3월 올해 3월이나 4월쯤에는 다시 그런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미 연구원 저는 그냥 한마디로 딱 평가 트럼프를. 저 이런 말 해도 되는 관심사병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너무 크게 지켜봐야 웃었나 되는 느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보.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특성을 갖고 있어도 뭔가 지켜봐야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좀 공감했어요. 나 공감했어요. 진짜. 저 근데 군대를 안 가봐서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뭔가 진짜 공감. 느낌은 네. 우리 중국 넘어가고 그냥 우리 통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금통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지금 금통위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그 전망치 낮추느냐 유지하느냐죠 지금. 지금 현재 얼마죠? 금통위에서 우리 경제적 성장률 전망치 2.8? 2.8. 네. 얼마까지 낮출 것 같아요? 전 정부랑 비슷한 수준으로 2.6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6? 네, 한 0.2%포인트 정도는 하향 조정할 여지는 있다. 반론이 없어요? 저도 그 뭐 정도가 마찬가지로 제일 무난한 2.6 수치인 것 같아요. 2.6? 네. 여기도 2.6? 네. 저는 요즘 좀 수출이 좋은 모습 보여서 2.7% 정도로 그 많이 안 낮출 거다 수치로 해서. 저희 하우스 전망은 2.7입니다. 여기도 하우스 전망 2.7. 네, 하우스 전망은 2.7인데 한은은 본인의 주장은 난 우리 하우스가 좀 생각이 달라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도 한은이 굉장히 많이 얼마만큼 써먹는 수법이야. 한은이 얼마만큼 내릴 거냐라고 보면 한은도 한은 왜냐하면 저희 하우스가 원래 2.9 2.9에서 내린 거라서 한 0.2% 포인트 정도 내릴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은이 낮출까? 낮추긴 낮출 것 같은데 폭은 2.7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난번 금통위에서 기존의 전망 수치보다는 좀 하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걸 이미 운을 떼놨어요. 뭐, 네. 네, 그래서 뭐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12월 달 그 4분기 말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숫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낮춰도 되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단가가 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괜찮아지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성장률은 상당히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수치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낮춰도 되는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가는요? 1.9 얘기했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즘 뭐 원자재가 오르지, 유가 오르지 하다못해 계란값도 저렇게 2016년도 평균 물가가 1.0 정도였고요. 12월 달 물가 상승률이 1.3% 정도 됐습니다. 네. 2017년을 연간으로 1.9를 본다면 네. 그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상고하저의 그런 기저 효과를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상반기가 물가가 좀 높게 나오고 하반기는 조금 기저 효과가 낮아지는 흐름이니까 네. 상반기 2% 중반까지 물가가 좀 올라가야 이 1.9라는 평균치가 되게 현실성 있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상반기 2%대 봐요? 2%는 살짝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기저 효과가 높게 왜냐하면 보네? 그러니까 가장 높게 보면 왜냐하면 작년 요맘때가 유가가 26불, 27불이었는데 지금 네. 52, 3불이니까 유가의 상승률만 100%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뭐, 유가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높으니까. 물가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서 예. 이제 환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저 효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상반기가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가 2%대 초중반에 나와주고 하반기가 한 1%뭐 중반 정도 이래야 연평균 1.9가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사실 연간으로 1.9라는 숫자가 나오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반기 얼마까지 여긴 봐요? 저희는 한 1점 상반기 1.6 평균 1.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하반기로 갔을 때 기저효과가 있긴 한데 그렇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좀 있고 다른 물가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그냥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하반기 그렇게 빠지지 그럼 않는다. 연간으로 한 1.5나 6이나 네, 뭐 1.6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쪽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비슷한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아까 환율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4월 일단 1,240원 때까지 갔다가 환율이 밀렸거든요. 그때 네. 물론 이제 유가가 27불, 8불, 30불 때 올라갔지만 결국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환율 뭐 1,180원, 1,21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유가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 1.6%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문희 연구원 한국은행 물가 이 전망치 올릴 것 같아요? 한 소폭 내릴 것 같긴 한데요. 내려요? 한 올리지 못하죠. 예, 1.9에서 1.9에서 한 지금 1., 두 분이 얘기하는 게 1.6 네. 연평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1.8% 정도로 바꿀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는 좀 낮추지만 그러니까 유가나 또 달러 환율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오르면 또 수입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요. 올해 하반기에는 한 2%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2%까지 간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마디씩으로 아주 가볍게 해주세요. 일단 다들 내일 금리 인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한국은행 금리 네. 인하. 금리 인하나 인상이나 네. 금리 변동이 네.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일은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변동이 생기면 이제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어쨌든 자 추가 금리 인하 있다 없다 한번 해보죠. 있다. 손을 들까요? 아니면 뭐 손을 들든 뭘 하든 표시를 하면 돼요. 추가 금리 인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올해는 일단 없는 쪽 의견이 좀 컨센서스. 그러면 금리 인상 있다. 그것도 인상.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가능성이 예, 있다. 왜냐면 저번에 잠깐만. 그럼 나머지는 인상도 없다? 동결. 네. 저희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하도 없고 인상도 없다. 인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나 음.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근거. 예, 우선 지난번에 이주열 총재가 연준이 3번 금리를 올린다면은 한은도 금리 변동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런 말을 시사했고요. 또 문제는 만약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좀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친 원화 약세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뭐 하반기에 인상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하반기에도 인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가면 내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금리 역전폭이 이제 커지게 되면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하느니 뭐 그때는 추수해야 알수 될 없다.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금리 역전 상태가 굉장히 커지면 할 수 있다. 단기물 구간에서도 역전이 많이 확대된다라고 보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첨언하면 사실 2006년의 경우에는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100bp까지도 갔었거든요. 갔었죠. 예. 결국 핵심은 이제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원화 가치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독자적인 통화 정책 펼 수 있을 텐데 흔들리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환율에 달려 있는데 뭐 올해까지는 우리가 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쫓아서 올려줘야만 하는 우리 여건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금리 인상에 노출돼 있는 내 부채가 네. 한 80% 돼요. 노출 안 되게 한 20% 되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서민들도 그렇고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김문희 연구원. 우리 다음 주에 점검해야 될 경제 지표 뭐가 있어요? 예, 우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연준 베이직북
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네. 또 목요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좀 중요한 이슈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좀 이번에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유로존 12월 물가 소비자 물가가 YOY 1.1%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라기 총재가 제 생각에는 추가 자산 매입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지만 네.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견해가 부딪히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